이렇게 누르고 있을 적에 눌린 가격에 내가 사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상급지인데 눌려 있을 때. 네, 그거 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된다. 어쨌든 나는 더 상급지에서 살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사야 되는 거고, 끌어모을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부동산을 못 사면은 다른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대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지금 핫 이슈가 10, 15대 책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네. 뭐 지금 10, 15대 책 나오자마자 직후에는 집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토호제도 적용되고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제일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대표님 좀 모셨습니다. 우선은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풍선 효과.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구리 동탄 뭐 이런 데로 갔다. 네, 뭐 아니다. 뭐 거기 지금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 풍선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풍선 효과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신 구리 동탄 요런 쪽이 제일 많이 나오겠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특히 규제 딱 시작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막 바로바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쭉 가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유지는 되는데 네. 초반에 강력했던 그 힘까지는 없고 한 예를 들어서 한 구리 신축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단지에 따라서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 뭐 7, 8천 요 정도 올라갔다가 네. 그 정도 올라가니까 약간 매수자들도 너무 단기에 올라가는데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고, 근데 매도자들은 또 반대로 우리는 풍선 효과 우리는 규제를 피한 지역이니까라고 하면서 네. 협상을 안 해주죠. 호가를 내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착 올라간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적 갭이 생기면서 약간은 좀 침체된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약간 옆으로 좀 퍼지는 느낌. 그 구리 동탄 얘기 말씀드렸는데 약간 뭐 서쪽으로도 뭐 부천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퍼지고 약간 신도시 쪽으로도 좀 가고,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좀 높지 않은 신도시 쪽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청라 그다음에 뭐 약간 송도에도 약간 뭐 세진 않지만 약간 분위기 있는 거 검단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풍선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쪽 집값들이 싸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싸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게 뭐가 싸냐. 근데 확실한 거는 한 2023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위급지와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진 거죠. 네. 전혀 오르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규제도 피했고 가격도 낮으니까 거기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격차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있었는데 그게 트리거가 된 정책 때문에 좀 빨리 다가왔다. 네. 그러면은 이 풍선 효과라는 게 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는 뭐 구리 동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부천이나 뭐 다른 곳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안산이나 뭐 일산까지 막 전체적으로 커지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가다가 좀 멈추는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분명히 퍼질 것 같은 분위기. 예를 들면은 매수 문의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받는 뭐 그런 단지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부천이라고 하면은 요새 뭐 평가가 좋지 않은 뭐 부천역이나 뭐 이런 쪽 말고 중동 신도시 요쪽에 뭐 또 선도지구랑 또 일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에 조금 더 매수세가 붙는 느낌이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파주 쪽에도 운정 요런 쪽에도 그동안 되게 GTX가 떴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규제를 피했고 GTX를 있다고 하니까 약간 투자자들도 갭 투자자들도 좀 관심을 보이면서 확실히 화끈히 딱 튀어오르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토호제를 또 추가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풀기 전에 우선 추가 확대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지금 또 한 1, 2주 지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약간 좀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초반에 한 1, 2주 지났을 적에 탁 동탄하고 구리하고 뭐 또 뭐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런 쪽들이 확실히 가격이 명확하게 오르는 게 보이니까 이건 한 3개월 후면
추가 지정이 가겠다. 뭐 2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또 튀어 오르니까 또 매수자 그 수요자들이 못 네. 따라잡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서 그렇게 좀 빨리 지정도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저는 언젠가는 확대할 거라고 봐요. 그게 언제냐의 문제지. 지금 어쨌든 풍선 효과는 확실히 발생을 했고 만약에 지금 그 말씀드린 대표 주자들 뭐 동탄 구리로 얘기되는 대표 주자들이 올랐다가 약간 옆으로 퍼지는데 이쪽이 오르면 다시 여기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순환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오르는 분위기 가면은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는 충분히 지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산, 대구 네. 지방의 상급지들이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지속되면은 뭐 6개월이든 언제는 간에 또 토호제도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부산의 상급지 뭐 해운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상급 뭐 수영구나 이런 쪽이랑 대구의 뭐 범어동, 만천동 이런 쪽이나 뭐 아니면은 대구에서 이제 2급지라고 하는 그런 곳들도 충분히 상승세가 있거든요. 특히 바닥에서 보면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과연 지방도 지정할까? 요거는 궁금한데 일단은 그 풍선 효과가 지방까지 가고 있는 거는 지금 확실해요. 지방 중에 상급지. 근데 현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는 딱히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거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방의 집값이 오르더라도 오히려 그 격차를 좁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뭐 투자를 하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언젠가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급하게 행동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는데도 네. 뭐 지방은 올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납둔다. 그러면서 뭐 구리, 동탄 이런 데 지정한다라고 하면 지방에 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기존에 지금 지정된 곳들 중에서 이제 불만이 많은 곳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는 뭐 통계적으로도 안 올랐는데 이런 네. 분들 그런 데가 지금 해제를 기대하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제 분위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입장이고 절대 해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이 명확하게 폭락한다. 요거 올 때까지는 안 된다. 딱 봐서 집값이 명확하게 뭐 10%도 아니고 20%막 이렇게 팍팍 떨어진다라고 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정권 상관없이 계속 유지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올해 2월 3월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번 풀었죠. 해제를 했다가 팍 튀어오르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 혹은 뭐 지자체 이런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죠. 가장 최근에 그 개혁신당에서 네. 통계를 따져 보니까 10월 15일에 지정했으니까 네. 9월 통계가 나왔는데 그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9월을 빼고 8월까지만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했다.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딴 데는 몰라도 도봉구가 지정이 된 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게 안 된, 제가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건 아니었는데. 그냥 느낌상.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그 9월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간이란 게 있잖아요. 네. 주간으로 봤을 때 전혀 오르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일부러 뺀 것 같죠. 일부러 뺀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 15일에 지정했는데 9월 데이터가 이제 시간 단위로 보면은 발표되기 전에 이제 지정을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법적으로 봤을 적에 이걸 8월까지만 끊는 게 맞느냐. 지금 이게 지금 약간 행정소송까지 간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소송에 가서 소송에서 져서 해제될 수 있다. 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 뭐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사실상 뭐 풀어도 그 이후에 또 뭐 올라갔다고 뭐 통계로 보면 뭐 크게 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행정소송은 무슨 1심밖에 없거든요. 1심, 네. 2심 있는 건 아니고 행정소송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생각보다 빨리 행정소송에 의해서 끝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해제가 될 가능성. 해제가 안 되면은 5년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몇 달 후에 뭐 아마 한 6개월에서 뭐 7,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그 후에 행정소송 져서 그 한 10개국 뭐 몇 개국 있더라고요. 거기들은 이제 해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은 거꾸로 통계 기반의 규제를 뭐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말씀하셨던 구리나 동탄 같은 데들은 지정이 되는 게 또 당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렇죠. 네. 지금 또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지금 법적인 게 있거든요. 통계 기반의 1.3배인가? 네, 그렇죠. 뭐 있죠. 물가 상승 부분에 1.3배가 있는데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음번에 지정할 거는 또 별개의 얘기고 이게 행정소송에 졌을 적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행정소송에 졌어요. 네. 졌는데 그러면 최근 걸로 다시 계산해 보자 이래갖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지정하는 이런 거니까. 근데 약간 우스꽝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해제가 되면은 그 소송에 의해서 해제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쉽지 않다. 최소한 이번 정부 이내에서는 해제 안 한다. 그 이후로 봐도 집값이 명확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 해제는 없다. 기대하진 않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풀었을 때 그럼 그렇죠. 올라가는 거 견딜 수가 없다. 국토부 그다음에 네. 현재 정부 입장에서 봐도 기존에 이제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넘어갔다. 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괜히 그런 거를 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정부 발표를 보면은 그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좀 넓게 지정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 영향은 실제로 그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내부 안에서는 풍선 효과 개념은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막았다.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정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네.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는 모르는 거고. 근데 그냥 제 추정으로는 원래 저는 생각했을 적에 서울에서 좀 중급지까지 예를 들면은 무슨 마포성동 광진에서 뭐 아니면 영등포 양천 요 정도까지 한 7, 8개구를 지정을 한다. 요 정도 하면은 저는 그때 풍선 효과 무조건 있을 거라 봤거든요. 예상을 했던 거죠. 한 서울에 한 예를 들면 반 정도, 강남 포함해서 반 정도 지정이 되면은 나머지 반에 대한 갭 투자 수요가 터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울에서도 노도관, 금강구 이런 쪽은 가격이 지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갭 투자 수요 들어와서 이렇게 쭉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지정했고 갭 투자가 못 들어오니까 사실은 풍선 효과를 막는 그 정책적 효과는 있다고 봐요. 네.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막 튀어 오를 거를 막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이 토호제를 지정했다고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노도관, 금강구 같은 데 끌어내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기존에도 갭 투자 수요가 없었어요. 이 토호제는 그냥 절대적으로 갭 투자 수요를 막는 거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네.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수요는 못 막고 갭으로 들어가서 계속 전세 돌리는 수요만 막는 거예요. 그런 수요는 원래 없었어요, 노도관, 금강구 네. 이런 쪽에. 이미 형성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없고, 근데 일부만 지정했을 적에 튀어 오르는 현상을 누르는 그런 효과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실거주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얘기하면 노도관 같은 데는 금액도 그렇고 뭐 대출도 그렇고 바뀐 건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실거주 하겠다고 맞아요. 마음먹으면.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사실 저번에도 627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사도 된다고 보고 사실은 627 이후에 그 정도 가격대들이 올라왔어요 조금. 네. 그 전보 올해 상반기보다는 627 이후에 상급지가 확실히 그 대출 규제를 세게 받고 그러니까 네. 이 한 20억 이하 아파트들도 그 전에 잘 오르지 않았던 아파트들도 올라왔거든요.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긴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아직도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 토호제 상관없이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사도 된다라고 보죠. 특히 15억 이하는 LTV 40%지만 그래도 6억까지 대출되니까 최대.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뭐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지금 토어제 규제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어쨌든 강력한 규제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 자체가 좀 눌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좀 지켜봐도 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심리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은 상급지, 소위 네. 상급지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한 30억 이상, 35억 이상 이런 데는 심리적으로는 저길 사고 싶어도 네. 대출 규제가 2억에서 딱 끝나니까 그쪽은 타격을 그냥 받는다고 봐요. 받는다고 보는데 이 예를 들면 15억 이하, 한 조금 높게 보면 한 20억 이하, 더 높게 보면 어쨌든 4억까지는 대출이 나오는 25억 이하. 네. 이런 쪽은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심리적으로 더 많은 그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거든요. 네. 예. 그 시나리오가 지금 제일 팽배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 요새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내 집을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대출이 너무 쪼이지 않는 그 가격대는 지금 규제 초반에 조금 주춤을 하고 결국은 수요가 들어오고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토어제도 기존 뭐 627 대책처럼 잠깐 뭐 이렇게 일시 정지 정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매수세가 붙을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많은 분들하고 다른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강남 3구와 용산은 네. 대출 규제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원래도 토호제였고 그렇죠. 원래도 투기과열 지구였으니까 여기는 뭐 규제가 별로 없었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기는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저는 대출 2억이라는 거를 결코 얕볼 수 없는 그게 굉장히 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급지 중에서 또 올해 많이 오른 네. 그런 곳들은 충분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특히 뭐 한 35억 이상 2억 가지고는 더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단지들은 실제로 지금도 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꺾인 상태고 네. 그런 쪽들은 타격을 받지만 20억 이하, 15억 이하 이런 쪽들은 말씀하신 대로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뭐 소위 말하는 30억 넘어가는 뭐 상급지들 이런 곳들은 대출 규제가 어쨌든 4억이 줄은 거니까 네. 이 4억만큼 어디선가 구해 올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안 오른 것도 아니니까 가격 부담도 있는데 대출로 이제 투자금도 줄어드니 조금 관망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6억 대비해서 4억이 줄어든 건데 사실은 627이라는 그 규제 그때가 6억 규제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부동산 상승세를 보면은 마용성 이하 그쪽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마용성 이하부터 한 15억 정도까지 사이는 다 올랐어요. 네. 다 많이 올랐고 그 15 정책하기 직전에는 동대문구 이런 데가 되게 활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다음에 신길 이런 데도 되게 세게 올랐고 그런데 보면은 627 이후에 이미 그 짧은 기간 한 3달에서 4달 정도 그 정도 사이에 한 10%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강남 3구 35억 이상 이런 데 가는 것들은 신고가 627 이후에 신고가를 못 찍은 곳도 있고 올라도 뭐 예를 들면 한 1, 2억 그러면은 3, 40억이니까 뭐 한 3에서 5%뭐 그러나 마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627 6억 대출 규제만으로도 상급지에는 좀 효과가 있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풍선일까 여기 못 사니까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면서 강남 못 사는 사람들이 마포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이 네. 더 오른 거고 6억 규제로도 이미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4억을 더 줄였기 때문에 그냥 4억 줄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5월이나 627 이전과 비교하면은 네. 10수억 DSR만 되면 20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2억이니까 이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규제가 계속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강남이 먼저 올라갔고 그 밑에 칸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번에도 또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 아닌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15억 이하대들은 네. 그쪽 구간들은 오른 것도 없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없고 현재 상대적으로 그럼 거기 차례라고 봐도 되는 걸까? 이것도 네. 풍선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대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규제를 추가하긴 했는데 투기과열지구나 뭐 이런 네. 대출도 좀 쪼이고 게다가 갭 투자로 인한 풍선 효과를 막았기 때문에 팍 치고 나가는 거는 투자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풍선 효과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지금 주로 요새 집값이 많이 튄 이후로 특히 상급지들이 많이 튄 이후로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진 돈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로 가능한 제일 좋은 곳을 사자. 네. 이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양극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걸 산다. 근데 대출이 뭐 구간별로 2억, 4억, 6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출에 의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해서 25억 이하가 조금 25억 이하는 그렇게 뭐 크게 일단 4억까지는 되니까 여기에 수요가 위에서 조금 내려오고 15억에서 20억 요 수요도 약간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중간에 만나는 구간이 한 12억에서 아니면 한 20억까지도 여기 보면 한 동작구, 뭐 영등포구, 뭐 준신축 이런 곳들 보면 한 16억, 17억 이런 데도 있고 18억, 19억 이런 데도 있고 노도강 이런 데 신축 이런 데 보면은 뭐 12억, 13억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약간 서울에서는 좀 싼 곳에서 한 중급지 정도까지 네. 요 정도의 풍선 효과가 토호제로 투자자를 막았음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올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좀 있으니까. 가능하죠. 가능한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봐요. 그게 하려면은.
저도 주식을 많이 하고 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는데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을 벌었어요. 내가 뭐 시드라이보다는 올 초에 20억이 있었는데 20억이 늘어서 40억이 됐어요. 네. 이분들은 절대 40억을 다 털어갖고 집을 사지 않아요. 네. 주식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도 내가 주식을 충분히 굴릴 만한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뭐 코스피 5천이 간다. 네. 이러면은 진짜 주식 부자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더 간다. 이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주식을 지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다. 네. 절대 돈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예를 들어 5천에 갔다.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나도 이거면 실물 자산화 시켜야겠다. 이런 이제 니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번 거에서 원금 우선 빼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원금뿐이 아니고 일단은 주식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번 거 예를 들면 네. 작년까지 이미 주식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한 30억 벌었다.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강남을 타깃으로 한다고 보면은 네. 30억 벌었다라고 하면은 뭐 30억에서 뭐 좀 더 얹어 뭐 대출이랑 뭐 약간 얹어가지고 뭐 본인 집도 있고 잠실에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물론 10억 단위도 어쨌든 주식 팔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5천은 가야 한다. 많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생각하고 한 4,500점부터도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뭐 다 팔아서 원래는 돈이 없는 사람이 그걸로 다 산다기보다는 뭐 조금 더 얹어 살 수는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효과는 분명 있을 건데 크게 더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린다. 요런 현상이 오려면은 심리적으로 와 진짜 요 정도에서 더 오르긴 좀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분전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부 정책이 강력했기 때문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 거죠. 거래량이 뭐 80%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네. 실제로도 그 정도로 싸늘해졌는지. 근데 거기도 제 전망이 아니고 그냥 현실 딱 현재 상황으로 봐도 강남 3구는 완전히 식었어요. 손님 자체가 되게 적고 근데 이제 전월세 손님은 좀 오히려 더 도는 것 같고 네. 매매 손님은 되게 줄었고 뭐 문의는 뭐 조금씩 있는데 문의도 약간 뭐 급매 없어요. 그러니까 몇 천도 아니고 이제 거기는 이제 크니까 가격대가 높으니까 억 단위로 조정되는 이런 물건들이 조정되면 산다는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은 이렇게 매수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반면 좀 싼 곳들 정말 실수요자들이 가서 뭐 4억이나 6억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곳들은 여전히 제 주위에도 집을 실제 매도하는 데 성공하신 분도 있고 매수세들도 이렇게 부동산에 손님들도 충분히 있는 것,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강의 어디 간다라고 하면은 강남 쪽 타깃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주택 투자자들보다 한 10억에서 15억대를 타깃으로 하는 뭐 신혼부부들이나 정말 그 청년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또 많아서 그쪽은 딱 얼어붙게 만든다. 요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실거주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로 뭐 거래를 했던 곳들은 뭐 크게 식지는 않았는데 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산다거나 뭐 지방에서 뭐 돈 들고 오셔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곳들은 좀 많이 급감했다 이렇게 그런 봐야 것들을 되겠네요. 많이 급감했고 제가 궁금했던 곳들은 그러니까 마포, 성동, 뭐 광진 요런 데처럼 강남급은 아닌데 예를 들어 최근 2년으로 보면 거기도 많이 올랐지만 네. 사실은 뭐 잠실, 반포 요런 뭐 쪽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닌데 최근에는 많이 올랐지만 최근 뭐 627이 한 2달 정도는 그쪽이 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마포, 성동, 광진 요런 쪽이 그 10.15 규제 후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했어요. 예측이 네.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쪽도 일단 당장은 좀 식은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금방 이걸 극복할 건지는 저도 궁금해서 계속 트래킹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는 뭐 소위 말하는 마포 상급지, 뭐 마프자 이런 뭐 네. 옥수 리버전 이런 쪽들도 지금 호가는 또 그쪽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은 저평가받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지는 않는데 또 낮추지 않은 호가를 따라붙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그 식은 게 정말 약간 딱 25억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딱 2억 규제 맞은 딱 네. 그 가격대부터는 현재 기준으로는 식고 있고 제 추정으로는 뭐 35억 그러니까 잠실 이상급은 앞으로도 요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쪽은 약간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쪽.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6.27 대책 같은 거 나왔을 때 뭐 길어야 뭐 3개월 간다, 뭐 5개월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뭐 시한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15 대책도 어떤 그런 시간에 어떤 그 조금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원상복구되고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좀 전반적인 거래량이 없는 침체 분위기인데 뭐 그 중에 조금씩 거래되는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침체가 되겠다 생각하는 쪽들은 좀 이제 고가 주택들인데 그쪽은 그러니까 기간을 딱 맞추기는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요걸 극복을 하려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대출이 아닌 다른 쪽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거나 예를 들어 네. 코스피가 5천이 된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막 엄청 좋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이닉스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올지 상상도 안 돼요. 네. 엄청 나올 거라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려면은 몇 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내년 중반 요 정도고 이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뭐 7, 8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월세 가격이 이제 팍 치고 올라오면은 네. 그 효과가 매매 수요로 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감안하고 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6개월 이내는 상급지 기준으로는 이렇게 깨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는 뭐 섣불리 전망은 안 할 건데 그 이유는 조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다른 데에서 돈을 엄청 벌 수 있게 된다거나 경제에 무슨 인센티브 엄청 많은 회사들이 막 몇 개씩 막 생기고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전월세가 팍 튄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조금 전망을 단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제 예측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전월세 상승 여부일 텐데 지금 토호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세 끼고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못 파는 거라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실거주를 하러 들어간다.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부작용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현장도 좀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토호재를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전월세 매물이 뭐 없어진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토호재라면 줄어드는 거는 매매 매물이고요. 네. 왜냐하면 전세 낀 게 다 사라지니까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거는 바로 탁 줄어들진 않고 시간이 흘러야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토호재에 딱 걸리면은 내가 이 집을 팔 수 있는 타이밍은 2년 혹은 4년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네. 만기가 되면 거의 무조건 팔고 싶어져요. 네. 물론 뭐 못 팔 수도 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근데 내가 딱 만기 됐을 적에 이때 내가 안 팔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은 갱신권 쓰면은 4년에 한 번 파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만기가 돼서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요. 네. 그러면 새로 전세를 드릴 거냐, 팔 거냐, 요 고민을 누구나 하잖아요. 네. 토지의 상황에서는 새로 전세를 드리지 않고 매도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 전세를 안 주니까. 그래서 당장 딱 토지 시작하고 전세가 팍 오르는 임대차 3법 때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슬슬 스물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그 문제는 매물이 적어지기 때문에인데 사실은 지금도 매물은 적어요. 전월세 매물은 네. 몇 달 전 아니 올해 초부터 계속 적었어요. 둔촌주공 입주하고는 그다음 그 입주장 끝나고는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해 전세가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올해요? 네. 아니 오른 지역들도 좀 있긴. 근데 네. 굉장히 크게 올랐다. 예를 들면 뭐 특정 랜드마크 단지들 네. 보면은 전세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매매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전세가는 그래프를 봐도 이렇게 기거든요. 약간 정말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으려나 싶을 정도로 뭐 잠실 쪽도 별로 안 올랐죠. 약간 올랐는데 그 다음에 그나마 이 송파랑 강동 쪽이 좀 올랐고 네. 강남 쪽은 진짜 안 올랐거든요. 토호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물도 적은데 전월세 구하는 수요자들이 별로 없어요. 매물이 적은데 이거 내놓으면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일단은 다 갱신을 해서 네. 연장을 해서 그냥 살던 데 살지 새로 구하러 안 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올해 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래량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 몇 년간 보면 올해 거래량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자들이 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전월세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뭐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할 적에 말씀드렸던 게 15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눈에 띄는 거는 매매 수요자들은 별로 없고 팔이 날리고 강남 쪽에 팔이 날리는데
전월세 수요자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못 사게 된 사람들이 전월세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는 내가 집을 도저히 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군지에서 꼭 애를 키워야 돼. 그러면 전세 사는 거죠. 2억 가지고 못 사는, 그러니까 집을 매수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러면은 지금 기존에는 전월세 기준으로 매물도 부족한데 그 수요자들도 부족하니까 딱히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근데 10.15 이후에 매물이 부족한 거는 갑자기 더 부족해지진 않는데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못 매수로 사는 갈 사람들이. 네, 매수로 못 가는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들어오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네. 이게 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 연말은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올해 연말에 조금 그래도 신축 물량들이 있어요. 지금 약간 전월세 수요가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잠실엔 진미크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뭐 몇천 세대고 뭐 그런 공급들이 커버를 해주는데 내년으로 너무 26년에 또 공급이 너무 적잖아요. 네. 26년 한 초, 뭐 봄 요런 때 한 그때쯤부터 전월세의 상당한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매수 수요로 가든 전월세 수요로 가든 어딘가로 수요는 가는데 가죠, 네. 매매 거래가 많이 되면 전월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25년 지금까지의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매 거래를 막았으니까 이제 전월세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쨌든 지금 금리도 뭐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뭐 당장은 뭐 막고 있지만 이걸 내년까지 계속 동결하겠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과거 뭐 한 2019년, 20년 그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정권 초기니까 뭐 2017년이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계 때린 거니까 2019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2017년인 건 말이 안 되는 게 2017년에는 집값이 쌌어요. 요 때도 그때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 아파트는 비싸라고 생각하는 하락론자들도 많았고 집 안 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사실 그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잠실이다 이러면은 잠실 그 투자 사람들 보기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잠실조차도 전세가율 한 거의 80% 됐거든요.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80%인데 집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건 약간 억지예요. 지금은 한 40% 좀 넘잖아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도 그때는 집값이 쌌으니까 그때는 아무리 틀어막아도 뭘 틀어막아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해서 2017년하고는 사실은 18년도 아예도 비교가 안 되고 19년 때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19년 하반기 정도 보면은 사실은 집값이 뭐 예를 들면 뭐 소득 대비 보고 뭐 여러 개 전세가 대비 보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19년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엄청 싸서 비교도 안 된다. 이럴 정도는 아닌데 그 말씀하신 유동성에서의 차이가 있죠. 19년이라기보다는 19년부터 그 뒤에 이어질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그때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1%대뿐이 아니고 코로나 때로 가면 이제 0%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기준금리뿐이 아니고 대출할 적에 뭐 금융채나 이런 것들 코픽스 이런 것들도 막 0.몇 %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에 지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2020년 봄이나 뭐 여름 요럴 때 보면은 그 신용대출을 한 2.4% 이율 2.4% 이렇게 받고 연봉의 막 2배 막 이렇게 막 빵빵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정부가 워낙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막지도 않았고 지금은 신용대출 다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금리 차원에서 저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많이 내려도 한 번이라고 보거든요.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내릴 수도 있고 기준금리 많이 내려도 한 번이고 내년까지 다 합쳐갖고 한 번이고 지금 대출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금리들 있잖아요. 뭐 특히 금융채 뭐 5년 대출 금리 요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약간 금리가 계속 왜냐면은 뭐 요새는 그 매크로도 많이 보니까 뭐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릴 거고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안 내려가요. 지금 실질적인 실물 금리가 안 내려가고 앞으로도 기준금리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잘 나가요.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최고 2개 기업이 너무 잘 나가요. 네. 너무 잘 나가서 얘네들이 지금 이익 전망치가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높여야겠다라고 예측했던 걸 높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계 IB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있어요. 네.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국고채 금리나
금융시체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19년이나 이런 데와 되게 부동산이 활활 타오를 때와 비교했을 적에는 그 유동성의 그러니까 금리로 인한 유동성의 차이는 있다.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금리뿐이 아니고 대출 한도까지도 극단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어서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 비교할 다른 시기가 없어요. 비슷해 어느 시점과 비슷해라고 할 만한 다른 시기 자체가 없이 그냥 굉장히 새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시기다. 그러면 그 새로운 조건이라고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면 요인은 바뀌었지만 상승세로 간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의 어떤 내년 내후년은 뭐 길게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부동산 왜냐면 뭐 하락 요소가 많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승을 보는데 타이밍적인 문제예요. 타이밍적인 문제라는 거는 제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는 상급지가 좀 주춤할 거다. 네. 주춤이란 거는 뭐 약보합 정도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확실히 가격이 조정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도 될 텐데 어쨌든 고기가 약간 조정이 돼도 밑에서 거래가 활발해져 갖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월세가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식이 많이 올라서 유동성이 이제 어쨌든 만약에 주식 부재들이 많아지면은 강남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이게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동성이 큰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돈을 많이 풀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또 700조 이상의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들어올 유동성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그 채권 지수 국제 네. 채권 지수에 편입을 해요. 그거 80조 들어오거든요. 80조 들어오면 물론 채권 국고채를 사는 거니까 국채를 80조를 발행을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발행을 안 하고 걔네가 80조를 사면은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확 뛰고 금리가 확 네. 내려오니까 우리나라는 국채 그냥 발행을 하는 거예요. 80조. 거기서 또 돈 도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뭐 5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괜찮아요. 외국계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무슨 펀드 무슨 기금 이런 데서 한다고 해요. 그거 먹고 우리는 주가 상승을 또 이렇게 노리는 건데 그런 쪽에서도 유동성이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다방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찍든 외국에서 들어오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요새 컨센서스 기준으로 막 160조 번대요. 재작년에는 적자였어요. 둘이. 네. 160조 벌면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둘이 내는 법인세만 해도 또 수십조예요. 뭐 또 정부가 그거 가지고 또 돈 쓰겠죠.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전 세계 유동성도 26년까지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풍부하다고 하고 이 상태면은 어떤 식의 루트를 거쳐서라도 일단은 더 상승은 한다. 27년부터는 제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돌고 돌아서 내년 뭐 하반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추가로 그쵸. 공급되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즉각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 더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 금리 인하와 같은 로직인 거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돈이 풀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금리로 인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생긴 들어오는 거니까. 뭐 약간 비슷한 결을 한번 아까 비슷한 시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비슷한 게 노무현 정부 때 한 2006년, 5년, 6년 요럴 때가 네. 우리나라 성장률도 좋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계에서 또 우리나라 증시를 또 많이 사서 그때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금리가 높았어요. 낮지 않았거든요. 네. 금리가 계속 또 금리 인상을 막 하는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기였어요. 그럼 금리 인상기면은 이제 유동성이 쪼여야 될 것 같은데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인데 유동성이 막 넘쳐났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2005년, 6년에 물론 2007년부터 주춤하더니 2008년에 금융위기 터져서 거품이 이렇게 터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시기로 보면은 금리는 높지만 유동성은 많고 자산 가격은 올라간 2006년 초, 뭐 2005년 말부터 요 정도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 시장에 돈이 많아지냐가 핵심인데 네. 그 요인이 달라졌지 뭐 비슷한 구조로 네네네. 어쨌든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반대로 지금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지만 주식 쪽은 뭐 엄청 그 호의적이고 다 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려던 분들이 주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결국에 뭐 타이밍 봐서 사야겠다 이렇게 좀 대기 수요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일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거의 없는 케이스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가는 경우는 있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네. 없는 케이스 같고 팔고 가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자산 투자를 할 여윳돈이 있는데 여윳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돈이 있는데 영끌한 돈이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해야 되나. 현금 들고 있으면 쓰레기 된다는데 그랬을 적에 이제 부동산을 토호제 같은 걸로 안 막았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못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옮겨간다기보다는 그냥 자금, 그냥 일반 자금을 여기로 갈 거를 여기로 물기를 약간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효과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놀리긴 좀 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게 올라가는 그런 자산 랠리 속에서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은 소위 벼락거지 된다. 이 내러티브가 되게 강하거든요. 뭐라도 사야 돼. 금을 사든 뭐든 사야 돼. 기존 같은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 때다. 뭐 19년, 18년, 20년 이럴 때다라고 하면은 뭐라도 이제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뭐 투기가율직으로도 살 수는 있었으니까 뭐 다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막 취득세 13%인데도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토호제로 다 막고 좀 딴데 풍선효과 나면 또 토호제로 막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그러면 풍선효과가 옮겨갈 수 있는 거는 두 곳이에요. 지방부동산 아니면 주식금 이런 금융투자. 그래서 저는 지방부동산도 그렇다고 지방부동산 그런 흐름에 탔다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시라고 조언은 하기 어려운데 그냥 전망을 하자면은 그런 수요로 지방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신축 좋은 것들 뭐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주식도 이렇게 유동성이 부동산을 갈 거를 약간 옮겨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주식 투자가 겁나는 분들이 그나마 마음 편한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아마 그나마 좀 덜 무섭다. 삼성전자 사는 거 그나마 좀 덜 겁나니까 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부 좀 돈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도 부동산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방 부동산을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산 이런 대도시에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유동성이 거기까지 묶으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더 주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김건호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세 시장 쪽 매물 계속 없어진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전월세 시장 다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떤 해결책이 딱히 안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없죠. 없으니까 공급을 많이 한다. 공급을 많이 한다. 공급이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공급 부족을 23년 한창 하락장일 때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어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엄청 주장을 했었는데 뭐 정부든 뭐 누구든 사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랬더니 3년 후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3, 4년 후부터 26년에도 공급이 적은데 27년은 더 적겠죠. 그래서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이게 매매 상승은 공급이 부족할 적에 완전히 부족할 적에 매매 상승이 있을 것이냐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전월세는 그냥 거의 정해진 미래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몇 달 후에 언제 전월세 값이 뭐 2분기에 올라가 3분기에 올라가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26년, 27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상향하는 거라고 보고 특히 오히려 그 경기도 서울 안에 경기도 쪽이 상대적인 물량이 더 적거든요. 상대적이라고 한 거는 지금까지 공급돼 왔던 평균적인 수치 대비해서 앞으로의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거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거기다가 토호제까지 또 경기도 주요 지역들에 때렸잖아요. 거기서 그나마 갭 투자자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전세를 공급을 할 텐데 그것도 맞고 하니까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그렇죠.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 더 문제는 뭐 또 이제 재건축 어쨌든 공급하겠다고 재건축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나 뭐 지자체에서나 거기 또 이주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면은 이주하면은 그 전월세를 구하는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해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답이 없죠. 토호제 빨리 해제하는 게 낫고. 근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 매매 가격도 민감하지만 전월세 상승하면 더 난리 나거든요. 맞아요. 이쪽은. 왜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매매야 뭐 전월세로 어떻게 대체가 돼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버리면 주거를 강제로 이동을 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언가 해결하라고 압박이 올 텐데 해결할 방법은 가격을 그럼 동결시키는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인상을 방치할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데 토호제도 그렇고 예전에
전월세가 완전히 급등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임대차 3법 전에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엄청 급등하니까 그때 해결책이라 내놓은 게 대출을 해줄게였어요. 전세자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정부는 공급은 안 하는데 전월세 보증, 전월세 대출 이런 건 또 줄인대잖아요. 계속 네.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전월세가 올라가서 불만인 실수요자들한테 그러면은 이거라도 쓰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최근에 뭐 3+3+3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저는 그건 못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애초에 민주당 법안도 아니고 되게 소수 정당들이 모여서 하는 법안이라서 애초에 그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언젠가 전월세가 오르면은 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못 한다고 보는 게 그 임대차 3법 후의 부작용을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였어요. 그때 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연장을 많이 할수록 일단은 그 규제를 시작한 직후에 어쨌든 나중에는 내려오더라도 직후에 네. 팍 튀는 거를 뭐 봤거든요. 그러면 임기 내에 전월세가 팍 튀는 거를 요거를 해가지고 하겠느냐? 그것도 못 해요. 뭐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인위적인 규제 말고 딱 한순간 전월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네. 일시적으로 한 3, 4개월 그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 갑자기 그 지난번에도 22년 말에 금리가 엄청 높기도 했지만 그때 어떤 그 매물이 탁 터졌냐면은 2020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법을 시행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엄청 많이 썼어요. 딱 그때부터 해서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갱신권 다 썼단 말이에요. 그게 2년 차가 되니까, 갱신권 쓰고 2년 차가 되니까 더 이상 갱신권을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다 쫓겨나고 수요자들도 생겼는데 그 기존의 임차인들을 내보낸 그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매물량이 확 늘었고, 전월세 매물량이 확 늘었거든요. 그때 금리는 높았고, 이러니까 전세가가 엄청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거 일시적이에요. 몇 달, 한 길면 6개월 요 정도에 갑자기 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한번 썼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이 쏟아지는 그 시기가 일단 무조건 와요. 오긴 오는데, 그때 전에는 폭락이었는데 이번엔 그때는 고금리였으니까 폭락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점이 제 계산으로는 26년 뭐 겨울 요쯤에 한 번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출렁이는 순간은 있을 테니까.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의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몇 달 정도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26년, 7년, 8년 이렇게 보면은 쭉 상승하는 그래프고, 여기다가 억지 규제 때려봤자 먹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투자처에서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경기도나 지금 최근 양극화 시대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봤던 뭐 경기도 역세권, 그런 한 10억 전후 요런 데도 전월세가 그냥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갭도 적고 지금 토지 안 걸린 곳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사둬서 되게 약간 이지머니다 그 정도로 이게 투자를 막 엄청 투기를 해라 뭐 이런다기보다 그냥 흐름적으로 수급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전월세 상승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르긴 오를 거다. 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르긴 오른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공급을 당장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법은 있죠. 비아파트 쪽에 가서 살아라. 근데 요것도 하나의 그건데, 비아파트 문제도 있어요. 네. 비아파트라고 그 빌라나 오피죠. 대체적으로. 빌라, 오피, 다가구 이런 데 공급 부족이 반대예요. 비아파트 살아라가 아니고 이게 없는 게 아파트 전세가를 또 밀어올려. 이거는 그 착공량을 볼 수 있어요. 빌라를 얼마나 착공했는지 오피를 거기도 뭐 구분해서 볼 수 문제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교돼. 여기는 아예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절벽이에요. 네. 그나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재개발 쪼개기 빌라 요것만 짓고 빌라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나마 쪼개기 빌라, 그다음에 최근에 LH가 좀 사주니까 LH한테 넘길 네. 빌라 요 정도만 짓고, 다가구 이런 건 아예 못 짓고요. 있던 다가구 부셔서 상가로 올상가 아니면 상가주택으로 만드는 그런 거 있고 해서 공급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비아파트도 전혀 없고, 제가 정책적으로 하나 있네요. 다주택자들 대거 풀어주면 되죠. 다주택자 규제 없애고 다주택자들이 투자로 싹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없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해서
전세를 놓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려면 토호제가 그렇죠. 토호제도 해제해야 되고 이거는 좀 제가 지금 세게 말하는데 토호제도 해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도 없애고 양도세도 중과도 없애고 그냥 시장 돌아가게 두는 게 제일 그래도 전월세를 좀 덜 오르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 뭐 비 아파트도 막 살 거고 사람들이 막 빌라들도 막 사러 그쵸. 가고 네, 오피스텔도 막 사고 오피스텔도 사러 가고 그다음에 지방으로도 막 가고 하면서 어쨌든 전월세 물량들이 막 좀 생길 텐데 뭐 신규 분양들도 좀 될 맞아요. 거고. 네.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방법은 없다. 그거를 가만히 두는 정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약간 월세 쪽으로 권유를 하는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월세 쿠폰 뭐 이런 걸로 우선은 하려고 할까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뭐 근데 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시도는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전세를 살면은 그 전세에 대한 소득 공제 이런 것들 네.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 뭐 월 뭐 예를 들면 80만 원 주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8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연말에 그거 다 공제 받아서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지원 조금 확대해주고. 뭐 근데 문제는요. 이 정부 어느 정부든 간에 이런 그 혜택성인 정책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한테 현금성이나 아니면 지원성 혜택을 주면은 그거를 공급자가 뺏어가요. 네. 산후조리원 쿠폰 같은 쏙 거죠. 빨아먹는 네. 거죠. 그렇죠. 산후조리원 100만 원 지원해주면은 산후조리원 값이 10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현금성 지원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공제 이런 혜택 같은 거는 반대로 대출도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죠. 올리기만 하는 그런 정책이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시장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규제를 푸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만 참으면 진짜 공급이 되는구나라는 시그널만 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전세가 뭐 예를 들어 1억이 올랐으면 1억을 못 올려주지 않고 차라리 옆에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그래도 좀 싸니까 상대적으로 글로 가서 좀 참자.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전세 상승이나 월세 상승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그 공급 시그널로 움직이는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요 근거를 잘못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근거를 이명박 정부 때 무슨 100만 호 반값 아파트 공급 이 집값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동성이 그때는 굉장히 끊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내는 걸로 누가 그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봐도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은 별로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공급은 오히려 판교 기존 2기 신도시들이 좀 공급이 됐고 그 세곡동 내곡동의 그 주택들 있잖아요. 그때 생긴 주택들 합쳐봐도 몇만 세대 안 돼요. 100만 원 한다고 수도권만 몇십만 원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고 근데 그나마 뭐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 추정이에요. 그거보다는 유동성 문제, 금융위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영향을 미쳤고 공급은 오히려 그때 2008년도 9월 달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면서 한 2만 세대 가까이 2만 세대 싹 들어오면서 그때 전세가 막 엘스 2, 3억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공급이 오히려 셌고 시그널 가지고 해결했다고 보지는 않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설령 만약에 그때는 시그널을 먹혔다라고 한들 그 이후로 그때도 제가 그때 1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십만 원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행률이 한 10몇 %밖에 안 돼요. 그때 이후로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을 안 하겠다고 했고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공급에 대한 화려한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죠. 시그널을 아무리 줘도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 시그널을 아무리 주고 구체적인 뭐 이런 걸 해봤자 첫 번째로는 못할 거다. 뻥치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믿어도 저거 뭐 5년 후 7년 후 이런 내가 지금 전월세를 살지 집을 살지 이거에 영향은 전혀 못 미친다. 그래서 시그널은 아무 의미 없다. 그게 97 정책 이후에도 나타난 거고 97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간다면 다시 한번 극단적인 정책으로 2+2에서 하나 2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향 안 갈까요? 지금은 그걸 제일 우려들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2+2+2 하나 더 주면 되는 거니까.
2+2+2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할 수도 있죠. 뭐 모르는 거니까 뭐.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고 내놨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3법 그 2020년 8월에 봤듯이 더 올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임차료가 올라가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량을 묶잖아요. 재계약을 많이 하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 되죠. 변동성이 심해요. 네. 그래서 제가 2020년 8월에 그거 시작했을 때 블로그에 전세가 폭등을 우려할 게 아니고 폭락을 우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경매 파티가 벌어져. 실제로 경매 파티가 벌어지고 전세 사기가 막 했잖아요. 2+2+2+ 하는 순간에 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급등도 문제고 그다음에 급락하면서 여기서 전세 사기, 전세 누구 사고라고 하죠. 사실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책으로 인한 전세 사고들이 막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저걸 해도 전세가는 오른다. 전세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저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 저는 뭐 되게 특별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고민을 해봤을 적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진짜로 이 정부의 목표대로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걸 되게 만족하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지방 사람이 만족해서 더 이상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아. 네. 여기 서울대도 10개 생겼고 그래서 올라오지 않고 지방과 수도권 지금 경기도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인천도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인구가 급감하다가 조금 덜 감소하고 해서 약간 균형이 좀 맞는다. 이러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방을 키워서. 네. 근데 현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집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결론은 지금 현재에서는 답은 없고 어찌 보면 과거부터 쌓였던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일종의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구간인 거지. 그렇죠. 지금 해결까지는 너무 과한 기대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한다기보다는 딱 하나 케이스는 갑자기 뭐 22년쯤 금리가 급등하면은 그렇게 먼 외부 요인이 그냥 타격을 입혀서 네. 그런 케이스 말고는 쉽지 않겠네요.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전월세가 올라가면 그분들이 다시 매수 수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딱 하나 보면은 그나마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세가 밀어 올려서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뭐 그런 일까지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세가율이 막 한 7, 80%대야. 전세 올라가면 뭐 바로 매매로 전환되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와 이제 심리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뭐 7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게 훨씬 올라갈수록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나마 지금 만약에 토호제를 막 확대하고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도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2015, 16, 14, 15, 16, 17 요 정도까지만 해도 전세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실수요로 전환된 것보다 갭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이 막 10개, 20개씩 사는 수도권인데도 뭐 서울인데도 그런 수요가 많았는데 그 수요 정도는 차단을 하니까 그렇게 막 갑자기 막 급등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실수요가 전세값이 너무 높으니까 매매로 전환된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전월세가 오른다고 전망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내년까지는 어찌저찌 버틴다. 왜냐면은 이미 짓고 있다보다는 이미 공급된 예를 들면은 그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는 2년차 물량도 좀 영향을 주잖아요. 네. 2년 전에 지은 것들이 전월세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2년차 물니까 이미 지었던 것들이 그나마 조금씩 영향이 살아 있어서 네. 26년까지는 뭐 버틴다고 쳐도 25년도 이미 수도권 서울은 25년도에 적진 않은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25년도 적었고 특히 경기도는 적었고 26년 적을 거고 이게 쌓이면은 쌓일수록 지나갈수록 되게 이 효과가 크거든요. 27년부터는 전세가가 그전에도 조금씩 올라갔겠지만 27년도 되면은 충분히 전세가가 비싸서 매매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7년쯤 되면은 충분히 매매로 전환돼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유동성이나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 순수하게 전세가가 올라가서 전환되는 수요만 해도 27년쯤 되면은 그냥 많이 있을 거다. 그럼 내년은 뭐 전세가 먼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이렇게 유동성이 뭐 소위 말해서 번 돈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이게 합쳐지면서 뭐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토호제로 묶인 사람들이 뭐 한 1,300만 명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네. 것처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너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분들보다는 뭐 갈아타려고 하다가 멈추고 네, 뭐 네. 지금 이거 팔고 가려다가 지금 갑자기 중단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사고 싶은 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2억, 4억 대출 규제 때문에 상급지의 집값이 눌려요. 네. 눌리고 이게 생각보다 쉽게 못 깨고 올라가. 예를 들면 제가 일단 6개월 보자고 했는데 내년 5월이 돼도 6월이 돼도 여름이 돼도 전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2억 규제는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네. 약간만 저려도 팍 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규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개포에 무슨 아파트가 40억인데 대출 규제 때문에 한 38억 정도가 됐고 거기서 더 떨어지진 않더라도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억지로 38억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38억인 게 아니고 가치는 더 높은데 38억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한 한 예를 사야 돼요. 네. 예시로 개포로 든 거지 뭐 반포가 됐든 뭐든 같은데 뭐가 됐든 이렇게 누르고 있을 적에 눌린 가격에 내가 사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상급지인데 눌려 있을 때. 네, 그걸 사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웃긴 얘기인데 어떻게든 돈을 사돈에 팔던 부모님한테 돈을 벌려서라도 네. 집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집 나는 저런 데 살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말고 어쨌든 나는 더 상급지에서 살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사야 되는 거고 끌어모을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부동산을 못 사면은 다른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현금을 들고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네. 내가 저걸 사야지라고 하면은 언제 뭐 하여튼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그다음 대출 규제가 쉽게 풀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가 어려운 거고 주식을 삼성전자를 사든 엔비디아를 사든 네. 금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아니면은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요새는 뭐 랩도 있고 뭐 있어요. 이제 대신 굴려주고 수수료 떼주면 되는 그런 걸 하든 올해도 되게 심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현금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그 월급 이런 거를 모아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불려서 얹어서 상급지를 가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눌려 있을 적에 눌린 가격에 집을 사는 게 맞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다른 자산 투자를 해라. 결국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의 경쟁자는 그냥 똑같은 월급 저축하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로 성공한 사람과의 경쟁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에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무주택인 분들은 돈을 모아서 산다, 벌어서 산다고 하면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미 있는데 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고 그래서 갑자기 토호제로 묶여가지고 못 판다. 뭐 내년 뭐 빠르면 11월에 팔 수 있어요. 뭐 내후년 4월에 팔아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난감해요. 저도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무주택자든 뭐든 뭐 아니면 투자를 추가로 하고 싶든 뭐든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토호제에 걸렸는데 이걸 팔아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냥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답이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나 있고 그나마 본인의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춰봐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아까 살짝 말씀하셨듯이 임차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 한 이사비 얼마 드릴 테니 네. 조금 빨리 뭐 6개월이든 바로 나가줄 수 있냐? 나가줄 수 있냐? 뭐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합리적인 선에서 나가줄 수 있냐라고 하고 오케이가 되면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차피 나는 이번 만기 때 이사 가려고 했어요. 네. 한 반년만 빨려면 뭐 5천만 원 준대. 이러면은 전세가 1,000만 원이 아니고 생돈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케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약간 이거는 그냥 돈은 썰인데 이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약간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네, 저도 들었어요. 나가주는 시세. 뭐한 5천에서 1억 부르는 데도 예. 있다. 그 고가 주택인 경우는 진짜로 내가 나가줄 테니까. 5천 이하는 거의 CR도 안 먹힌다. 5천에 받아주면 착한 거고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팔고자 하시는 분은 5천을 주고서라도 파는 게 더 이렇게 나을 수 있죠.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이건 5천을 주고서라도 이따 갈아타야 된다. 그걸 사실은 시도를 일단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면은 뭐 안 되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만약에
심지어 또 개갱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2년 이후에 2년보다 더 뒤에 내가 이걸 팔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다른 투자라고 한 거는 제가 아까 금융투자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토액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네. 2년 예를 들어 2년을 해야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으니까 소액 투자 요새 뭐 아까 뭐 일기 신도시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전세가율도 높고 근데 뭔가 재건축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의 흐름도 타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마디로 추격하면 갭매우기거든요. 갭매우기. 근데 갭매우기가 막 일산, 인천 이런 때까지 수도권이지만 되게 집값이 싼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갭이 좀 메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액 투자로 일단 넣어놓고 2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투자를 했는데 3억이라도 되면은 3억이라도 하기에는 굉장히 1억이나 번 건데 그렇게 해서 요거 팔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몇 달 후면 내가 이걸 팔 수 있어. 합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팔게 되면은 못 팔게 된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계속 굴려야죠. 뭐 계속 굴려야 돼요. 이번에 그 오피스텔은 토지에서 또 빠지기도 하고 네. 대출도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또 수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돌거든요. 네. 예전에도 또 아파트를 엄청 샀고 막 했는데 맞아요. 또 그런 모양새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피스텔 시장은? 이거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사람들 편견이 그러니까 오히려 오피스텔 원룸 투룸 요런 오피스텔들은 아까 말씀드린 비아파트 공급이 엄청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가 오르고 있어요.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의 월세 지금 좀 오른 월세로도 못 지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 소위 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네. 짓는 비용을 커버를 못하니까 못 짓거든요. 한동안 또 계속 공급 부족이고 월세가 올라가서 그게 원룸 투룸 오피스텔의 매매가를 일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일부 올랐다는 게 되게 큰 게 어차피 지금 매매와 전세의 갭이 얼마 안 해요. 네. 2, 3천 이런 데도 있으니까 막 되게 역세권이고 막 이런데 2, 3천 투자해서 2, 3천 올 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월세 상승을 받고 좀 오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월세 상승 그게 매매가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매매가를 안 이어져도 월세가 상승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전망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요새 이 지어진 것도 그렇고 지어지려고 막 계획되고 있는 그 퀄리티들을 보면은 요새 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빨리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그 규제 풀어준 게 아파트 9평만한 오피스텔도 이제 난방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런 최근에 무슨 평촌 르시엘인가 보면은 아파트 84제곱만한 거를 분양하더라고요. 오피스텔인데. 뭐 발코니도 만들어주고 예, 뭐 이런 그거 게 있잖아요. 보면은 딱 보면은 말이 오피스텔이지 그냥 주복 같아요. 일반 아파트 단지 같진 않지만 네. 주복 같거든요. 그런 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편견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똑같이 주복같이 생겼는데 딱지가 오피스텔이야 붙는 순간에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풍선 효과가 있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큰 기대를 하고 굉장히 뭐 투자를 이 오피스텔은 또 투자를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수요로 내가 여기 살고 싶은데 아파트는 지금 못 사고 오피스텔은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거주로 오피스텔 아파텔 들어가 사는 거는 가격 상승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지가 괜찮은 곳에 꽤 그래도 한 투룸 뭐 이런 오피스텔들 뭐 구축들이 좀 오른 데가 있긴 있어요. 전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 전세가가 뭐 거의 90%막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결국은 말하자면 양극화라서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히 역세권을 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게 아파트스럽게 만든 게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완전 주상복합이네 이런 게 있어서 퀄리티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그 요번에 두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은 세금을 뭐 보유세를 올리겠다. 근데 뭐 엊그제인가요? 단독 기사로 이제 그 공시가율 현실화는 또 안 하고 그냥 69%뭐 동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이제 증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것이다. 요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네.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어떻게 증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그 공시가 현실화를 안 한 거는 증세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 안 했냐면은 올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현실화율을 안 해도 그냥 너무 올라가죠. 올라가요. 네.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확 올라가니까 그다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 현실화까지 시켜버리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세부담 상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효능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해봤자. 그래서 이미 굉장한 부담,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집값이 별로 안 올랐다면은 그냥 정책적으로는 올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봐도 올리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거는 가만 냅둬도 어차피 상한선이다. 증세를 하지도 않았는데 세금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수준으로 네. 지금 특히 고가 주택은 종부세 압박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상급지가 좀 잠잠하거나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시가 뭐 현실화율이든 아니면은 그 종부세 할 때 공정시장가의 그 네. 비율이든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매물이 쏟아진다 혹은 많이 나온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요 정도 갖고는 아닐 것 같고 네. 만약에 더 세게 거기다가 현실화율도 하고 보유세율까지 건든다면은 그때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도 세법 개정안 같은 데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내년 5월달 이럴 때 가능한 거는 첫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정을 하잖아요. 제 예상은 그거를 중과를 안 매길 것 같아요. 현 상태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안 매기는 거예요. 왜? 일반 과세. 그러니까 보통 부활시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매물이 묶이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 그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선거가 가까이 있으니까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할 거라는 듯이 마치 표를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이런 데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그분들은 보유세 강화라는 얘기를 안 해요. 부동산 세제 개편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항상 얘기하는 게 거래세 완화잖아요. 네. 거래세 완화라는 거는 양도세 기본 세율을 낮출 것 같진 않아요. 중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보다 풀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법에는 중과가 박혀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령으로 유예하는데 그거를 그런 유예가 아니고 법적으로 중과를 없애고 거래세가 완화가 아닌데 네. 완화 같아 보이는. 완화 같아 보이는 그런 네. 걸 하고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그러면 해서 증세잖아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증세. 결과적으로는 증세, 세법적으로는 증세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꼼수를 할 것 같고 한마디로 중과를 부활시키지 않는 거는 보유세 인상을 위한 전초전일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설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중과를 부활시켜요. 이러면 그 전까지 매물이 나오겠죠. 오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과 맞으면 엄청 세거든요. 그냥 엄청 쏟아지고 그날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매물이. 거기다 토호제까지 막 난리 나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급매물들 하면은 나오겠죠. 그 5월 며칠에 부활하는데 만약에 부활하면은 5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 엄청나게 매물이 나오는데 그걸 사야 돼요. 그걸 무조건 사야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장특공제. 네. 그거 건드린다는 얘기 많죠. 장특공제를 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강남 쪽에 보면은 진짜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이런 분들. 그분들은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투자를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살았어요. 2억에 사서 지금 그렇죠. 57억 되신 분 있어요. 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거기다 뭐 재건축까지 해갖고 추가받는 건 좀 얼마 내지도 않았어요. 그 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막 대형 받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서 장특공제 비율 20%만 줄여도요.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네. 장특공제 기존처럼 해준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없애지 못하겠지만 뭐 장특공제 비율을 지금 80%인데 50%로 줄인다. 이러면 진짜 갑자기 엄청 세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증여로 가든 뭐 증여로 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매물이 엄청 나올 거다.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그쵸? 안 나온다. 기한을 딱 주면 그때까지는 확실히 나온 거고 그 실행 이후에는 그분들이 그럼에도 안 팔기로 결정한 거니까 그런 세금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딱 그 어떤 특정 실행 시점 전후로 딱 갈리는 거지 계속 쏟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변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매수하시는 분이면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는 저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니까 항상 계획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자꾸 무슨 로또 그렇죠. 청약 추첨 당첨을 있는 집 팔고 무주택 돼서 추첨 본인들의 노린다. 그 내 집 마련 플랜에 네. 핵심으로 추첨 당첨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계획이 아닌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정책적인 것도 내 자력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는 계획으로 사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터져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냥 그거는 운에 맡기는 거지. 마침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시점쯤에 이런 게 터지면 사라는 거지. 그렇죠. 이걸 네. 기다리고 그렇죠. 있다가 뭐 일부러 안 사면은 그것도 또 안 되면 어떡하냐. 내가 그 고민하는 살까 말까 하다가 그게 딱 터졌어 그러면은 좋은 기회다 하면서 딱 잡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든 이 규제 안에서 잘 풀어내서 갈아타든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라. 네. 이거겠네요.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안 팔아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냥 들고 있으면 되죠. 들고 있어요? 예, 다 들고 있다. 예, 뭐 지금은 뭐 5년을 버틴다. 차라리. 5년,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토어제에다가 뭐 지금 뭐 2+2에다가 뭐 이거 그거는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 케이스마다 잘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그 팔고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자기에 맞춰 갖고 뭔가 내가 예를 들면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네.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제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상황 전망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뭐 다주택자니까 뭐 지금 다주택 한다고 해서 보유세를 막 엄청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재개발 뭐 입주권 이런 걸로 갈아탄다 이러면은 입주권 같은 거는 토어제 뭐 영향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요새 금매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다주택 중가가 혹시 부활한다고 해도 몇실된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가서 그냥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포트폴리오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작정 팔아라 이건 아니다. 네. 그 상황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워낙 규제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케바케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작정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잘 따져보고 천천히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규제의 역설이 이렇게 규제가 탁 터져버리니까 좀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뭐 그냥 사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시간을 주니까 이럴 때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